자, 법제로는 잘 알다시피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총론과 강론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12시나 12시 10분 사이에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총론에 문제가 제 8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챕터로는 근데 나오지 않는 챕터들도 있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 1장의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죠. 사회복지법의 법원. 이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성문법, 불문법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법 이념, 법의 이념, 법의 목적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목적성만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죠? 한목적성에 부합하는 제도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던가요? 제도인 걸 고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를 제외시키면 되는데 어떻든 그거 말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문제 이렇게 성문법과 불문법에서 나오잖아요. 자, 근데 헌법에 사회복지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사회복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전문에 보면 이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는 어,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의 구조를 보면은 이 포괄적 기본권이 바로 기본권들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 이게 헌법 제10조에 있고 11조에 이제 평등권이 있는데 본래는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예요. 모든 기본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행복주권과 평등권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 기본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는데, 우리 시민권론에서 공부해서 알지만은, 시민권론에서 시민권의 요소가 어떻게 돼 있었죠?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즉 정치권. 자유권이 국민권이었죠. 그 다음에 참정권이 정치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이 바로 복지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민권은 결국 우리로 보면은 기본권인 거예요. 마샬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불문법주의 국가니까 시민권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 이 개별적 기본권은 왜 존재한다? 요거 포괄적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종류를 외워야 돼요. 알았죠? 사회권적 기본권의 종류. 그래서 거의 31조의 교육권, 그러니까 교육, 근로, 환경, 노동, 혼인, 뭐 가족, 보건,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그 중에서도 헌법 제34조가 헌법 제34조. 요게 이제 여기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헌법 제34조가 1항부터 6항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1항이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수단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조문은 34조 1항이 목적이에요. 얘들의 여기 지금 31조부터 36조까지 있죠? 얘들의 목적은 다 뭐냐면 요거예요.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갖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얘들 다. 근데 이제 헌법 제34조 내에서만 봤을 때는 1항이 목적이고요. 2항부터 6항까지가 수단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헌법 제34조를 외우는 게 중요하죠. 이게 자꾸 나와요. 1항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 사회복지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헌법에서는. 그 다음에 여자의 복지죠. 남자의 복지가 아니라 여성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이 먼저니까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니라 신체 장애자입니다. 이걸 만약에 장애인 및 질병, 연령, 기타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막 이렇게 바꿔서 내거든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부분들 조심해야죠. 이게 신체 장애자고 질병, 그 다음에 노령이고 연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활능력 없는 국민이죠. 근로능력 없는 국민이 아니라 이걸 바꿔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음 중 헌법 제34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어떻든 이제 헌법의 기본권이 있고 자 그다음에 헌법 하위에 있는 게 이제 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헌법에 있는 이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국 요거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겠죠. 그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정책이고요. 결국 사회복지 제도이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법률로 내려오게 되면 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에 공포한 법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조문들이 더 있습니다. 헌법 조문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야 하고, 그 다음 이제 명령규칙이잖아요. 이 명령규칙을 여기서 우리 법규명령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법규명령. 요거. 네, 법규명령.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명령. 그죠?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거기 법규명령은 명령과 규칙으로 구분되는데요. 명령과 규칙으로. 네. 자, 거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총리하고, 즉 국무총리하고 각부 행정, 소관행정 이제 그 각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장관, 각부 장관령이죠. 그러니까 부령이.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뭐를 정해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짝짓는 거 잘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통령의 위임, 대통령령의 위임,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자치법규인데 그 아래 요거 아래 법률, 요거 아래 법규명령, 요거 아래 자치법규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죠. 근데 얘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있는 겁니다. 이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뜻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외라고 해놨고 여기서는 해당 지역 내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국제법이 이제 있는데, 이 국제법은 이 밑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과 동급이죠. 뭐가? 국제법에서 이 조약이, 알았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약은 법률과 동급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명령은 훈령, 예규, 통첩, 지침, 고시 등의 그 같은 것이 이제 행정명령이죠. 법규범은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이걸 법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건 법규범이 아니다. 법규사항이 아니다. 훈령, 애규, 통첩, 지침, 고시는 법규명령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건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법규사항이 아니라 비법규사항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 이죠. 불문법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 관습법과 조리법은 법원으로 인정하지만 판례법은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의 위계 구조인데, 자, 여기서요, 이 국내법 아래 보니까 국내법 아래 이제 헌법 있잖아요. 국내법이 이제 헌법. 헌법 아래 이제 법률이 있는 거죠. 그 국내법 중에서 이제 최상의 법이 이제 헌법인데, 헌법 아래 법률은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보시면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시민법, 시민사회의 법인 시민법은 이원체계였어요. 즉 공법과 사법의 이원체계였고, 이게 사회법으로 가면서 삼원체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이렇게 삼원체계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사회법은요. 자, 여기서 이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안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이원체계가 이제 이게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의 법체계. 이제 삼원체계가 이제 사회법 체계로 오게 되는 건데, 이 시민법의 한계 때문에 사회법이 등장합니다. 시민법의 한계로 사회법이 등장했으니까 사회법 안에 있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로 등장한 거죠. 즉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로 등장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로 등장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의 법원리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법의 법원리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죠.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사유재산 절대 불가침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자기책임의 원칙. 이게 이제 사회법으로 오게 되면서 계약의 공정성, 그 다음에 소유의 사회성,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은 무과실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과실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법의 법원리이니까요. 자, 그거 일단 역사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역사는 사실 이제 그것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봐가면서 그 역공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역공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차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게 빠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최신 기출문제만 풀면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역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더 빨리 논점을 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도별로 되어 있는. 자,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 안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쪽이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돼가지고 2013년 1월 27일 날 개정 시행됐거든요. 개정 시행되면서 본래는 옛날에 이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였는데 이게 개정돼가지고 얘들이 묶여져가지고 사회서비스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로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우리가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을 구분하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보장 제도의 양대축이라고 하면은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긋은 게 이게 빈곤선이고 즉 최저생활 보장선이 되게 돼요. 이 밑에 있는 게 공공부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부조고 여기 위에 있는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보험도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죠? 사회보험은 여기서 잘 살고 있지만 떨어지면 사회적 위험에 빠져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밑에 선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하한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이미 떨어져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호의 상한선의 의미예요. 이게 결국은 상한선의 의미인데 결국은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요거 빈곤선, 최저생활 보장선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구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빈하겠다는 것이고 빈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빈곤을 구제하겠다는 뜻이니까 어떻든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렇게 나뉘는데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5대 공공부조법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원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보험법 5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 5개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 특수직용연금에 해당되는 것들 얘들도 사회보험으로 포함됩니다. 알았죠? 특수직용연금도 사회보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대 사회보험 하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가 여기 표기한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니까 특히 여성가족부권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보건복지부 소속의 시설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 1차 현장, 2차 현장 그거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소관인 이 법률들을 알고 있으면 이 관련된 시설들은 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권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알았죠? 어떤 법 보니까 이제 한부모, 그 다음에 성매매, 성폭력,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기 청소년복지 청소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이 5대 공공부조법 그 다음에 이제 5대 사회보험법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띵띵띵 하는 법률 다음 강목에 따른 띵띵띵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목을 보면
아동복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열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예시주의가 아니라. 예시주의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뜻이고 이건 예니까. 근데 열거주의면 이것만 해당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거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적용을 받는 법률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빼가지고 더 있어요 이게. 이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고 여기다 플러스 공공부조법 5개를 포함시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 물어봤거든요. 우리 시험에 2번인가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13회 때인가 몇 회인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 사회보험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냈었어요. 그간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법제로는 공공부조법에서 장애인연금 빼놓고는 나머지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고 사회보험법 5개에서 5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 다음에 여기 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사회보장 기본법 있잖아요.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 자, 거기서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법제로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좀 범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5문제, 여기가 4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사회보장 기본법 하나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기도 한 4문제, 3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4문제, 4문제, 8문제, 12문제, 17문제. 그죠? 그 다음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한 문제씩 3문제. 2문제 내지 3문제 나와요. 이 중에 하나가 안 나오든지. 그래서 얘까지 해버리면 20문제 가까이 돼버려요. 이미 20문제 가까이가. 아셨죠? 예를 들어서 19문제, 뭐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18문제 뭐 잡는다 치면 아까 총론에서 한 2-3문제 나오거든요? 어차피 일장에서는 한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법 제정 역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가. 항상 나와요. 거기는. 알았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이미 20문제 가까이 돼버렸어요. 20문제가 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들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제 나왔던 것들을 그나마 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요즘 다문화,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보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사회복지법의 입법 변천사인데 제가 밴드에다가는 반드시 암기할 우리 모델 자격증 자료실에다 이미 올렸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압축해봤어요. 한 페이지로.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다시 또 압축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정리한 거 한 페이지짜리 있죠.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았죠? 더 압축해드린 겁니다. 이게 법 제정 나올 만한 것도 정리했다라고 뭐 공유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 밴드에다가. 그래서 저는 지웁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것까지 막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거 보면 오히려 보는 분들이 이 시험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제가 지우는데 근데 시험에 나오는 법률을 외워야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법률도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법들이 일단은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것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왜 사회복지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자, 이거 사실 요거를 몇 가지만 좀 설명하고 지나치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연금법에 공군사관학교 국민을 위해 있다 이렇게 해서 60년, 63, 73, 86년인데 특수직영연금도 아까 제가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수직영연금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공적연금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이제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이제 5대 사회보험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산재보험이 먼저지만 그 다음 이제 이게 생활보호법은 61년 연도 알아야죠. 61년 외워야 돼요. 아동복리법 6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게 81년이죠. 재해고법 62년이고 제가 유튜브에 이전에 학원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24강좌로 녹화한 거를 회원 그냥 풀 수가 없어서 그냥 회원 그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 들어오면 그거 다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독학으로 사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준비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릴 뿐이지 이것 가지고만 승부를 봐야겠다. 그럼 안 돼요. 아셨죠?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저한테. 교수님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에 도전하려고 한다. 절대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잘 나오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아동복리법, 그 다음 이제 재해고법, 요거, 인간다운 생활 권리가 신설된 거, 아까 헌법 제34조에 1항 있잖아요. 1항이 신설된 것은 62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5항이 신설된 것은 이제 재헌헌법에서 이제 신설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존권적 규정이. 근데 이제 여기 사회보험법은 5대 사회보험, 5대 산, 내, 연, 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 이건 연도까지 외워야죠. 63년 11월, 63년 12월, 그 다음 이제 얘가 77년에 시행됐고, 86년, 88년에 시행됐죠. 이 국민연금법은 88년에 시행될 때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 다음 이제 여기 의료보험법은 77년에 시행될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국민연금은 이제 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2007년, 2008년에 이제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확대는 다 되었고요. 요거 순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다 지금 봐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사항 있죠? 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에 제정됐지만 이제 개정된 사항,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예요. 요 표. 잘 나오잖아요. 실천의 역사, 행정의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무조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 노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관련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건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간 이제 공공부조법을 좀 봐야겠는데, 자, 이 공공부조법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정 전에는 이거 통합급여 체계라고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그 다음 이제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에 개정돼가지고 2015년에 시행되면서 이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뀝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 개별급여 체계, 여기는 이제 통합급여 체계. 자, 이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저생계비.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여기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부양 의무자 여부를 따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빈곤선 밑에 있으면,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다 줬어요. 근데 이 빈곤선을 넘어서는 순간 7가지 급여를 모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빈곤선 밑에 있으면 7가지를 통합해서 다 주지만, 빈곤선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를 다 안 줘요.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all, 위로 올라가면 nothing. 그래서 all or nothing입니다. 이게 통합급여 체계가. 근데 이제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는 여기가 이제 빈곤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계단을 만든 거예요. 계단을. 그래서 여기 계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있죠. 그래서 지금 생계, 의료, 그 다음에 주거, 교육급여, 요게 이제 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선을 하나 그었고, 여기 이제 개정 전입니다. 여기 개정 전에 이제 통합급여 체계였고, 그 다음에 개정 이후에 개별급여 체계, 개별급여 체계. 자, 혹시라도 이 강의를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 말고요, 이게 녹음돼가지고 혹시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글씨 좀 제대로 좀 써라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 유튜브 강의를 보고 글씨 좀 똑바로 좀 써라 하고 이제 이렇게 글을 담으면 제가 이제
댓글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놓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 글씨는 또박또박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여기 이제 통합급여 책에 보면은 여기가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뭐죠?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해요. 그래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제 소득 인정액이 이하에 있으면 모두를 다 준단 말이에요. 올. 근데 위로 올라가면 nothing이죠. 다 안 줘요. 그래서 이게 통합급여 체계인데 이렇게 되면은 탈수급이 안 돼요.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이 빈곤선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2014년에 이거 이제 개정돼서 2015년에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계단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일치하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거 최저생계비는 옛날에는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위소득으로 바뀐 거죠.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선입니다. 그죠? 상대적 빈곤선인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니까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준중위소득에 여기는 30% 이하고 여기는 40% 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 이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주거급여 여기가 45%죠. 그죠? 그래서 이제 30, 40, 50, 그 다음에 45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얘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주거급여와 이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30% 이하, 여기는 40%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0% 이하, 그 다음에 45% 이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기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아셨죠?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 차상계층과 관련해서는 차상계층은 옛날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그러니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즉 가난한 사람으로서 라는 건데 빈곤선 바로 위에 있지만 이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 여기 차상계층.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100분의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원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보면 이제 몇 개 조문만 좀 그냥 보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제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보장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요.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은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래 말해요.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되죠. 자, 요거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의 개념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최저보장 수준의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질문 많이들 하세요. 이 최저보장 수준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얘기해요. 여기 요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이 개념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어디예요? 이거 최저보장 수준을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요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답은 최저보장 수준이 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번 18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19회 시험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어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개념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최저보장 수준이 보니까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고 있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선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 생계급여에 있어서 최저보장 수준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가 최저보장 수준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알았죠? 여기가 최저보장 수준. 자, 그 다음에 급여, 의료급여는 100분의 40이 최저보장 수준이고. 그래서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분의 45, 여기는 100분의 50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로 지금 하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 조문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개측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언제 생긴 거냐면 1997년 우리 IMF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IMF 때 생활보호법이 개정됩니다. 1997년에 개정돼 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조문이 처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 조문이 만들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5년마다 개측하겠다라고 했었어요.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개측한다고 했는데 이게 최초 개측이 이제 언제 개측이 됐냐면 1999년에 개측이 됐고요. 5년마다라고 했으니까 2004년에 두 번째 개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4년이 되면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돼서 2000년 10월에 시행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개정돼 버려요. 2004년에. 그래가지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최저생계비 개측이. 그래서 2004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측은 2007년이 돼요. 그 다음에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개측은 해요. 요거 최저생계비.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한다. 자, 이 소득인정액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별 가구로 단위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별 가구의 이게 단위니까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뭐예요? 이거 소득조사한 거예요. 지금 소득조사.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이죠. 재산을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득 재산 조사를 그냥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소득 조사 있고 자산 조사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득 자산 조사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이게 소득 인정액인데 이게 아까 기준선 밑에 있어 버리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차상 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틀려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안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에 맞는 문장으로 했다가 이걸 틀린 문장으로 다시 최종 정답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에서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최상위 계층의 범위가 이제 확대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을 얘기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개념은 우리 정책론에 제7장의 사회보장에 의해서 제7장 끝나고 이제 제8장에 이제 공공부조,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공부조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선을 말하죠. 이게 중위소득.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요. 만약에 100가구면 100가구가 이렇게 쭉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소득이 많은 가구로 이렇게 줄을 세워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딱 가운데 있는 50번째 있는 가구의 소득. 그게 바로 이제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그 기준 중위소득의 이 중위소득의 몇 프로로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아까. 네. 그 다음 이제 급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리를 말하죠. 이거 보충성의 원리는 후순위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니들 먼저 해라. 나는 뒤에서 보충해줄게. 그래서 후순위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네 재산과 네 근로능력과 네 가족들 사적 부양 니들이 먼저 보장해라. 그래도 못 버티고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그때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탑법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탑법우선의 원칙. 자, 이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이거 지금 8월 1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8월 1일. 이번에는 좀 나와줄 것 같다. 근데 어차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제로는 3문제 나옵니다. 물론 정책론에서도 얘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제 8월 1일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종이 소득 나와 있고 이제 소득 인정액이죠. 소득 인정액은 아까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했는데 소득을 평가할 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이제 근사제입니다. 근사제이. 근데 이제 이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뭐 퇴직금, 현상금 뭐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들어가지 않는 거 해가 퇴직금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강의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인데 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뭐 이런 그 자동차 장애인 관련된 뭐 재활보조 기구입니까? 뭐 이런 장애인 들어가는 그거는 지금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 조문들 좀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 급여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 첨부 파일로도 채팅창에다 올리기도 했고요. 이미 저기 밴드에다가는 올리기는 했는데 제 밴드에서 보면 그 자료 다시 이전 자료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에서도 그 급여 명칭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것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올렸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올렸는데 급여의 종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그 다음에 5대 보험법 거기에 급여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 자 7가지 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선정 기준은 또 여기 100분의 30이냐? 이건 뭐냐? 왜 이하라고 이상이라고 하고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도 되고 32도 되고 34도 되고 35도 되고 40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현재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어요.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100분의 3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야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전화로 계속 설명을 해드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어떻든 100분의 3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법조문으로는 3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만약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생계급여의 급여 수급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100분의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어야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는 43으로, 주거급여, 이게 보면은 주거급여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주거급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법률. 그 따로 법률이 바로 주거급여법인데 이 주거급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부처입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선정 기준이 100분의 43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45라면서요. 이것도 이제 헷갈려 또. 자, 선정 기준은 43 이상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43도 되고 44도 되고 45도 되고 46도 되는 겁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45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 이상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뭐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뭐 43으로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45에서 46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든 이제 법률 자체는 선정 기준 자체는 43 이상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다만 현재 4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5 이하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뭐가 소득 인정액이. 알았죠? 뭐가 밑에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말하는 지금 소득 인정액.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서 이게 의료급여는 이제 100분의 4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40으로 잡혀 있고요.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50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우리
요거 이제 보면은 자,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교생이 교생 실습 나갔다가 너무 어려운 애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계급여를 낮추면 부모들이 자살할 판이 아니라 애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한다. 자, 이렇게 암기법을 이렇게 외우시고 7가지 급여밖에 없습니다. 8가지 급여가 아니라 7가지 급여예요. 자, 7가지 급여인데 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외워놓고 자, 이건 이제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차상위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2가지가 뭐죠? 차상위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2가지 뭐예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공부했으면 알고 계실 테고 2가지가 뭐예요? 생계급여하고 해상급여, 그죠? 생계급여하고 해상급여는 차상위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소관부처가 지금 다른 게 있잖아요. 요거 뭐예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주거급여,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자활보호하고 교육보호는 언제 추가됐죠? 이 자활보호하고 교육보호는 언제 추가됐어요? 1982년에 추가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급여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을 때 이제 추가된 것이고요. 자,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부양 능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빈곤선, 아까 그 기준선 아래에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일단 이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수급자가 되느냐 여부에서 부양무자를 이제 또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부양무자에서 부양 능력이 일단 부양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부양무자가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2가지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도 되는 경우, 자, 부양 능력이 없거나 그 다음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죠. 2가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여기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즉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요걸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해당되지만 여기 일단 예하고 예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기는 뭐 병역, 징집, 그 다음에 해외 이주, 그 다음에 뭐 교도소, 구치소, 실종, 그 다음 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행방, 행방불명, 그 다음에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여기 이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이제 구분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장기관에서 아까 우리 보장기관을 정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조문에 보게 되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둡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둡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에 보면은 여기 아까 소득인정의 상등 방식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을 여기서 하고 있죠. 최저보장 수준 결정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이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 이내라고 하는 거. 여기. 자, 급여의 신청은 급여를 신청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청합니다. 근데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초연금 이제 공공부주법에서는 이제 장애인연금을 빼고는 나머지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고요. 어떻든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해놔야 돼요. 조문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공부는 해놔야 하고 여기서 이제 기초연금법은요. 자, 이 장애연금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장애연금법 안 나오는데 왜 설명해요? 왜 설명하냐면 장애연금법은 우리 사회복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 급여 자격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현 제도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얘를 일단 여기 이제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잘 사는 노인부터 못 사는 노인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 아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든 장애인연금이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 선정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런데 이것 아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래 놓고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했죠? 근데 기초연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명칭이 어떻든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선이 전체 중에서 70%가 받게끔 이 선을 정해요. 그러니까 소득하위 70%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30%는 주지 않고. 이 원리가 똑같아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연금이라고 그랬죠. 자,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해급여도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연금은 뭐예요 이거? 국민연금법의 급여죠? 그죠? 장애급여는 뭐예요? 산재보험의 급여죠? 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4등급으로 지금 나누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산재보험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줘야 하기 때문에 14등급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이제 아니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폐지됐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폐지됐어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 이제 어떻든 기초연금이든 이제 장애인연금이든 지금 길버트와 테렐의 급여 자격으로 보게 되면은요. 연령 고려하고 있죠? 연령. 그죠? 연령은 길버트와 테렐의 급여 자격에서 네 가지 선택 차원에서 뭡니까? 지속적 욕구에 해당되죠. 그죠? 지속적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애인, 중증 장애인인지 여부를 봐야 하니까 이 진단적 구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진단적 구분.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니까 소득 자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얘들은 기여하지 않습니다. 무기여죠? 무기여. 공공부조제도예요. 공공부조제도. 무기여. 기여하지 않고 받는 거죠? 기여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65세 이상인 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을 따집니다. 근데 이 소득인정액을 따지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여기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으면 되는데 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00분의 70 수준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70까지 주겠다는 것이죠. 100분의 70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기초법하고 다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에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본인 및 배우자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기준연금액을 가지고 이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뭐냐면 기초연금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당연히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주겠죠. 왜? 기준연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기준연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가지고 차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 및 그 배우자 모두가 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20% 감액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마다 평가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는 5년이죠. 우리 공공부조제도는요, 소멸시효가 다 5년이에요. 근데 의료급여법만 3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대 공공부조법에서 그러니까 의료급여법만 3년이고 나머지 4가지는 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합니다. 일단은 국가가 40%에서 9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고 40에서 90%를 국가가 먼저 이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 봐드리려고 했고요. 본래 이제 그 계속해서 이 법제는 이 법조문을 자꾸 봐야 돼요. 나온 법조문들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풀어진 걸로 보면 안 되고 풀어진 걸로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조문을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고 법조문 자체로 그 앞에 기초표기를 해놓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어떻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